현금과 주식 비중을 조절했으면 그걸 그대로 끌고 나가십시오. 100 ETF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쩌다 40년 가까이 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고요. 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거의 한 반반씩 있었네요. 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경제를 예측해서 여러 가지 자산 전략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가진 경험 다 알려드리고 또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채널이 248이라고 1, 2, 48, 16, 32, 64로 복리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복리와 투자에 대해서 박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복리, 지금 워렌 버핏이 사실은 복리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시간 가치를 이용하라라는 것이요. 사실 매년 한 3, 4%만 이익을 내도 10년 후에는 4, 5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복리로. 가령 S&P 500이 1900년 이후에 지난 100년간, 100여 년간 배당을 제외하고 7%의 연 수익률을 냈습니다. 배당을 감안하면 거의 9%, 10%가 넘어가잖아요. 이것이 100년간 복리로 수익률을 우리가 만약에, 물론 이제 100년 사는 사람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년의 복리 한 10%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특히 좀 젊으신 분,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중에 젊으신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복리 투자라는 그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간 가치를 활용하시면 결국에는 자산을 불리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리 개념의 투자다. 장기적으로 채권 수익률보다는 복리 개념에서 누적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이 훨씬 월등하게 높거든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현상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까지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아직도 살아있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생산성 개선, 이런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엔진은 아직도 왕성하게 지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존 보글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뱅가드 자산운용의 설립자이면서 최초 CEO를 하셨던 뱅가드 선생님께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리고 장기 투자하라, 그리고 주저하지 마라,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투자하고 또 투자하라. 투자를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 새삼 생각납니다. 박사님, 요새 코스피 시장이 많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시장 안 사, 이런 얘기가 팽배하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녹화날 저희 오늘 9월 23일인데 삼성전자 오늘 9만 원을 터치했었고 하이닉스도 꽤 좋은 상승세거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께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국면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 증시의 좀 그 변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돌아볼까요, 역사를?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코스피가 5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안착하는 단계였습니다. 좀 500포인트는 일시적이라고 치면 거의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에 안착하는 기간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이뤄진 일이었고요. 그때는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메인 팩터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 세계화,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 과정에서 코스피가 크게 레벨업된 기간이었고요. 201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300포인트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거는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이 갇혀 있었던 기간,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에 조금 서툴었던 기간,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 추가로 확장되지 못했던 기간, 답답한 기간이 이제 박스피 기간이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 최근에 뭐 계엄 사태도 있었고, 뭐 정부의 불안, 리더십의 불안도 있었고, 이거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2000년 이후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이익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레이팅, PER이 점프업하는 거죠. PBR이 리레이팅 되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굉장히 독특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PR의 리레이팅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게 강세장이 일어나려면 항상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그 스토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허구성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래요. 약간 꿈의 기울기를 혹은 뭐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약간 사기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스토리가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과 경합되고 있는 산업들이 지금 죽쓰고 있죠. 철강, 화학 이런 부분들이 소위 국영제 산업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합 관계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거나 앞으로 뭔가 중국의 경합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분리된 그러한 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방위 산업,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AI 관련 반도체, 또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이러한 산업들, 또 한 가지는 한류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캐대언 같은 걸로 우리나라가 돈을 실질적으로는 못 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글로벌 B2C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 같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역량과 그 문화 콘텐츠 능력이 결합되면서 바이오 또 뭐 미용 헬스케어 그리고 뭐 삼양식품 같은 이제 식음료 업체들 또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글로벌 B2C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B2C 업체들은 PR이 높게 부여돼도 괜찮아.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이러한 리레이팅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스토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중간에 쉬고 올라갈 거냐? 그대로 쉬지 않고 올라갈 거냐? 이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시장 마음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만약에 S&P 500 나스닥이 쉬지 않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쉬지 않고 올라가서 멜트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만큼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만약에 리레이팅 주가가 끝난 다음에 강세장이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한 4, 5년은 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머에서 들어가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아직까지도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4,200, 500 이렇게 됐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물릴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투자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틀릴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논리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드릴 거예요. 시장을 잠깐이라도 떠나 있을 때 상승해 버리면 그만큼의 수익이 줄어든다. 요새 약간 보면 너무너무 급하게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원래 급하게 오릅니다. 강세장은 가파르게 오르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는 책에서 들은 문구가, 본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코스톨라니는 뭐 말이 설명이 필요 없는 투자 구루지 않습니까? 대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책에서 투자자를 소신파하고 부안해동파로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주식이 올라갈 때는 계속 소신파가 부안해동파에게 이제 주식을 넘기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다 넘어가면 부안해동파, 그러니까 생각이 짧고 그 부안해동하는 그러한 일반 투자가의 손에, 대중들의 손에, 그 말을 듣는 대중들은 기분 나쁘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코스톨라니 소신파의 주식이 부안해동파에게 다, 대중들에게 다 넘어가면 이 강세장이 끝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 넘어갔는지에 대한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박사님, 지금 개인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저는 투자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다. 시장 예측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들으시겠지만 적게 하자라는 겁니다. 시장 예측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대신에 뭘 하냐? 자산 배분을 먼저 해놓자.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그러니까 현금과 주식 비중을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비중을 조절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끌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식이 70%면 그 중에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저는 5대5로 가져갈 것을 권유드리고요. 국내 주식 중에서는 국내 주식은 전부 시클리칼이에요. 경기 순환을 많이 탑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래서 만약에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적게 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 비중을 오히려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주식은 저는 S&P 500 ETF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워렌 버핏도 얘기했고 모든 투자의 크루들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좀 젊고 리스크를 좀 더 테이킹하겠다. 이러면 나스닥 100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종목에 자신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은 그 안에서 한국 주식 안에서 뭐 방산 ETF를 사느냐,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ETF를 사느냐, 뭐 조선 ETF를 사느냐, 이거는 이제 그때 뭐 한두 달, 두어 달, 심지어는 한 달 간격으로 뭐 뒤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시장이 몇 %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뭐 나는 주식을 올인했어. 물론 그게 맞으면 좋죠. 저는 앞서 주식시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러한 컨빅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때는 지금처럼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은 조금 특별한 시기예요. 한국 주식이 레벨업 되는 한 10년마다 한 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큰 국면이기 때문에 전 힘주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을 틀을 가지고 접근하시라. 이걸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거창한 게 아니고요. 종목을 뭐 미국 주식 예를 들어서 ETF 2개, 그 다음에 뭐 위험자산 중에서 뭐 비트코인 하나, 비트코인 뭐 한 10%, 뭐 이것도 자산 배분이고요. 기관 투자가들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도 그런 전략적인 개념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렴풋이 알면 그것이 이제 그만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또 뭐 망나니처럼 앞서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를 잘 예측한다 손 치더라도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얘기대로 경제를 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다만 이 극단적인 그 조언 중에는 약간 그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케인즈가 대공황 이전에는 경제를 중심으로 매크로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접근했고 또 운용을 했어요. 그 대가 경제학자가. 그런데 대공황 이후에는 다 버렸습니다. 운용을 하는데 다 버리고 무조건 버텀업 어프로치를 한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경제 대가가 경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우리가 투자에 접목하려고 하다 보면 스텝이 엉키고 엉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목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길게 좋게 봐야 된다, 경제는. 어차피 기승전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좋다, 나쁘다. 이거는 모멘텀의 문제지, 그 좋다, 나쁘다의 액면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발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라. 좋게 봤는데 더 좋아지면 그건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보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나쁘면 경제는 나쁜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센티먼트, 모멘텀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제와 금융 환경 중에 나는 머리가 복잡하니까 나는 한 개만 보겠다. 그러면 금리하고 유동성만 보십시오. 경제 보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경제를 우리가 왜 보냐? 제가 볼 때는 예측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읽기 위해서 봅니다. 경제를 리딩하기 위해서 봅니다. 왜 리딩하냐? 그 안에 주도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하지?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지?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고, 어제 뉴스에 녹화 시점 기준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불을 투자합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기업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하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주도주의 답이 있는 거고요. 주도주라는 답이 있는 거고, 5번째는 너무 먼 경제나,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어떻게 될까? 그거 보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때려치십시오. 너무 멀거나 짧은 경제는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먼 경제를 혹은 중간 정도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짧은 경제를 보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목을 매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선물 하시는 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고요. 일반적으로는 너무 멀거나 짧은 경기는 무시하라. 각 꼭지별로 차트만 한번 보고 가실까요? 첫 번째, 경제는 길게 좋게 보여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은 경기는 순환하죠. 경기는 순환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균 확장 국면, 그러니까 바닥에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그 확장 국면이 31개월이에요, 평균. 근데 수축 국면은 20개월이 안 돼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가 침체됐다고 인식하면 이미 수축의 한 중간에 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 주식을 팔죠. 사실은 그때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스텝이 엉키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는 겁니다. 경제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막 떠들고 이러는 것은 이러한 그 수축과 확장에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지금 이 작은 미세한 변동, 수축 국면 안에서의 미세한 변동이나 확장 국면 안에서의 미세한 변동, 그러한 그 거의 의미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집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정도인데, 너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투자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들을 막 그냥 얘기를 합니다. 방송 분량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정말 화가 납니다. 평균 침체 기간은 미국이 11개월밖에 안 돼요.
1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침체를 맞춘다고요? 그냥 침체 맞추는 거 포기하세요. 그냥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은 곧 회복되겠구나 오히려 생각을 그렇게 바꾸십시오. 한국은 10개월입니다. 일본 13개월, 독일 12개월, 1년이 다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긍정의 마인드를 유지하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100년간 S&P 500의 연간 평균 상승률이 7%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경제를 나쁘게 보고 주식을 싹 비운다? 나는 주식 안 해.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전략입니다.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는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센티먼트가 중요하다. 예를 들까요? 우리가 주식을 어디에 사야 되나요? 주식시장의 4계절, 이 포시즌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라는 것은 이제 금리도 낮고 경기도 엉망인, 경기가 엉망이니까 돈의 수요가 없어서 금리가 낮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많이 내렸죠. 그게 이제 겨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인기가 없는 게 겨울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면 되지 않냐? 그거는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그때가 겨울이었고 뭐 이때가 여름이었던 걸 우리가 아는 거지,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을 판단하는 것은 일단 금리가 굉장히 낮을 것, 사상 최저로 낮을 것.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금리가 낮으면 그냥 다이빙 하듯이 어두운 밤에 그냥 바다에 뛰어들듯이 뛰어들어라 주식시장에 얘기하잖아요. 금리 낮을 때. 그 다음에 경기의 센티먼트. 악재가 나왔는데도, 경기에 대해서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식시장이 안 빠져. 이게 겨울입니다. 이미 주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지표라는 게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지표만 뭐 한 20, 30가지 되잖아요. 그 중에 경제지표가 어떤 거는 돌아섭니다. 일단 겨울에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아직 안 돌아섰어요. 돌아섰든 안 돌아섰든 경기의 악재에 대해서 주가의 반응이 무덤덤하다. 오히려 나쁜 소식이 나왔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좋게 반응한다. 이거는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반대로 여름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금리도 많이 비싸질 때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이때는 경기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여. 경기 지표에 이렇게 무반응하지? 무관심하지? 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여름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거를 가지고도 뭐 제가 1시간 이상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이 표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비쌀 때는 경제 지표를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쌀 때, 지금 보시죠. Y축은 주식시장의 연간 수익률이고 S&P 500입니다. X축은 PR인데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시장에서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S&P 500 PR 23배는 굉장히 비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엄격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엄격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비쌀 때는 주식시장이 경기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부스팅되고, 경기가 좋다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맛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월가는 금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경기에서 뭔가가 모멘텀이 없으니까 경기는 골디락스만 해라. 대신에 우리는 연준이 있다. 연준이 지금부터 100bp 이상만 내려라. 그러면 우리의 숨쉴 공간이, 주식시장의 숨쉴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니까 지금 금리에 목을 내는 겁니다. PR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경제지표라도 주가 수준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